충격적인 침묵이 강의실을 뒤덮었습니다. 200여 명의 하버드 학생들이 제 말을 의심하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토론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제가 던진 질문의 답이 그들의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포스터,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15년간 이 권위 있는 강단에 서며 수많은 인재들을 가르쳐왔죠. 오늘은 학기 첫 수업, 글로벌 파워 시프트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강단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재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독일, 아니면 중국? 앞쪽에 앉은 블론드 머리의 여학생이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죠, 교수님. 세계 최대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니까요. 옆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곧바로 반박했어요. 지금은 중국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명백해요. 유럽에서 온 듯한 안경 쓴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으니까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답변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학생들의 표정은 놀라움, 의문, 심지어 약간의 조소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뒷자리에서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유토 나카무라, 도쿄대에서 온 교환학생이죠. 포스터 교수님,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치적 불안정 국가 아닙니까?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에 불과하고요. 그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카무라의 질문은 도발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나카무라 군. 제가 방금 드린 답변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서울의 한강을 따라 빛나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도로,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한 나라였죠.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이자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의심을 대체해가는 순간이었죠. 오늘부터 8주간 제가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켜주세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한국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다음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업 이후 제 강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강의를 듣지 않는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뒷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유토 나카무라는 최전방에 앉아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쥐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이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현실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한국의 새 기업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자동차 강국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줄을 서고 있는 현실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인턴십을 했던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위가 계속될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 격차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브랜드와 한국 배터리 기업 간의 계약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폭스바겐, BMW, 포드, GM. 거의 모든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있었죠. 자동차의 심장은 이제 엔진이 아닌 배터리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차는 그저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가 되죠. 잠시 강단을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 변화를 20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석유에 의존할 때 한국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죠. 유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배터리 기술이 뛰어납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요 공급자 아닌가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점유율 변화를 보세요.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하락세와 한국 기업들의 급격한 상승세가 명확했어요. 파나소닉과 일본 기업들은 개별세 성능에 집중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전체 배터리 시스템과 대량 생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크게 세 글자를 썼어요. 선제적 투자. 이것이 한국의 비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배터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강의실 뒤쪽에서 젊은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자원도 부족한 나라인데요. 그녀의 질문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짚으셨군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 석탄, 철광석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해 항상 다음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했어요. 위기의식이 혁신을 낳은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헝가리, 폴란드, 미국 등의 건설 중인 한국 배터리 공장들의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 식민지화입니다. 한국은 군대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 물에서부터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지 말이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투명한 2개의 물병을 꺼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어요. 강단 중앙에 2병을 나란히 놓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앞쪽의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진국 대부분이요. 미국, 유럽, 일본.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실제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는 12개국 정도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죠. 왼쪽 물병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건 보스턴의 수돗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병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2병의 물을 각각 마셨습니다. 둘 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신뢰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인의 28%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반면 서울 시민은 약 60%가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로젝터로 서울의 수돗물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AI 기반 누수 감지 시스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질 관리 앱까지. 서울의 수돗물은 하루 평균 196회의 수질 검사를 거칩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죠. 심지어 시민들이 언제든 무료로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타냐가 손을 들었어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 수질 관리가 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죠?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핵심을 짚으셨군요. 한국은 1990년대만 해도 심각한 수질 문제를 겪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는 국가적 트라우마였죠. 그러나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정수시설과 지하 수도관망을 3D로 표현한 이미지였어요. 한국은 20년간 약 30조 원을 물관리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까지 바꿨죠. 투명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유토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일본의 수돗물도 매우 깨끗합니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수질을 자랑하죠.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점은 출발선이에요. 한국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심각한 수질 오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슬라이드를 넘겨 전 세계 상수도 누수율 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누수율은 사회 인프라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의 누수율은 단 3%에 불과해요. 런던 25%, 뉴욕 14%, 도쿄 3%와 비교해보세요. 칠판으로 걸어가 큰 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기본기의 완성.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 럭셔리 브랜드의 숍? 아닙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가 탄탄한 나라입니다. 한 잔의 물에서 그 나라의 수준이 드러나죠.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물, 전기, 인터넷, 교통. 이런 기본 인프라의 품질이 실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 기본기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수돗물 아메리카노 무료 제공 표지판을 내건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정부나 기업의 홍보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자국의 수돗물을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한 나라의 신뢰도는 이런 작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강의실에 작은 투명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있었어요. 학생들 앞에 들어보이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 모든 기기의 두뇌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케이스 속 웨이퍼를 가리켰어요. 바로 이런 실리콘 조각 위에서 탄생합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한국 기업 두 곳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 속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공대 출신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된 이야기 아닌가요? CPU나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C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인텔,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항공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었죠. 이 공장 하나에만 200조 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일 공장이죠. 클린룸 면적만 해도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변했어요. 유토가 이번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추월당했나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90년대 들어 일본 기업들은 보수적인 투자로 선회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어요. 과감한 모험. 한국의 반도체 성공 비결은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우위로 나타난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학생으로 보이는 제니퍼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었나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나요? 미소 지었어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소유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는 확실히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이죠. 자원 없는 좁은 국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걸음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반도체 기술 발전 로드맵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3나노, 2나노로 이어지는 최첨단 공정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선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2의 반도체 전쟁 시대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30년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반도체 없이 작동하는 전자제품은 없다는 문구였어요.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모두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세계 디지털 혁명의 심장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30년 전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한국의 꿈을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강의를 마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장의 종이를 들어올렸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은 미국 병원의 응급실 청구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받은 응급실 청구서입니다. 단순 검사와 진료만으로 2,400달러가 청구됐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미국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현실이었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든 여학생이 말했어요. 작년에 맹장염으로 수술받았는데 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5,000달러를 냈어요. 옆에 있던 유럽 출신 학생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거의 모든 비용이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서울 출장 중 받은 응급실 진료 영수증입니다. CT스캔, 피검사, 전문의 진료를 포함해 총 130달러였어요. 미국의 5% 수준이죠. 프로젝터를 켜고 세계 의료 접근성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를 넘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거의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국가 의료비 지출은 GDP의 8.1%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중보건 전공의 앤드류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미국은 수십 년간 의료 개혁에 실패해왔는데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일 보험자 모델을 채택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보험을 관리하죠. 이로 인해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병원의 첨단 의료장비 보유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CT, MRI,
PET 등의 장비 보유율이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첨단 장비 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MRI 검사는 약 $150면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평균 $1,500가 넘죠. 유토가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 비용은 결국 의사들의 낮은 임금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의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미국보다 낮아요. 그러나 의료 품질을 보세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암 5년 생존율, 심장질환 생존율 등에서 한국이 OECD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경쟁력은 효율성입니다. 당일 검사, 당일 진료가 기본이에요. 미국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당일 혹은 며칠 내에 가능합니다. 칠판에 걸어가 생명의 민주화라고 적었어요. 선진국의 진정한 척도는 최상위층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수준입니다. 한국은 의료를 사치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정의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낮은 사망률과 효과적인 방역 체계가 돋보였어요. 코로나19는 각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실력을 드러낸 시험대였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했어요. 첨단 기술과 공중보건 시스템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죠. 강의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한국의 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의료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21세기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의도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끊긴 척 연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로딩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거죠.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린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학생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약 30초간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미소 지으며 정상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느낀 감정, 기억해두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직결됩니다. 화면에는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가 나타났어요.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 241mbps,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여러분, 인터넷 버퍼링이 생기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짜증나죠?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필수품이 되었어요. 한국은 이 사실을 25년 전에 이미 인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 지하철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지하 120m 깊이의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에는 고속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골 마을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알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뛰어난 이유가 뭔가요? 국토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 작은 국토는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선제적 투자였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과감하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투자했어요. 칠판에 IT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 때 인프라 투자를 줄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렸어요.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백수도 초고속 인터넷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뉴스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세계 IT 공룡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디지털 강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유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디지털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에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강했지만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는 뒤처졌어요. 일본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프로젝터의 디지털 평등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성과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요. 농촌 지역 커버리지가 99.9%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디지털 시민권의 구현이죠. 공중보건학을 전공하는 제시카가 질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도움이 되었나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은 IT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실시간 확진자 동선 추적, QR코드 기반 출입 관리, 원격 의료 상담까지 모두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물과 전기처럼 필수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은 디지털 혜택의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자랑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은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 아닐까요? 강의실 불을 갑자기 끄고 프로젝터만 켠 채 입장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골목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 11시에 이런 골목길을 혼자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시 불을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세계 범죄율 및 치안 순위였습니다. 한국은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살인율은 10만 명당 0.6명으로 미국의 110 수준이에요. 강도, 성범죄, 절도 모두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법학과 학생인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엄격한 법 집행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화적 요인이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문화적 요인과 체계적인 치안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예요. 먼저 시스템적 측면을 살펴볼까요? 화면에 서울의 CCTV 통합관제센터 사진을 띄웠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울에만 약 9만 개의 CCTV가 운영 중입니다. 거의 모든 골목, 공원, 대중교통에 설치되어 있죠. 이 영상들은 AI 분석 시스템과 연결되어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요? 감시 사회처럼 들리는데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은 항상 논쟁거리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범죄 해결률 통계였어요. 살인 96%, 강도 87%, 절도 65%.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범죄 해결률이 시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CCTV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니까요. 또한 한국의 CCTV 영상은
엄격한 법적 통제하에 있어요. 무분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죠. 유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매우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일본 역시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입니다.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시스템적 접근 방식에 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치안에 적극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112 긴급신고 앱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긴급신고 앱입니다. GPS 위치 추적, 영상 및 음성 전송, 텍스트 메시지 신고까지 가능해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버튼 하나로 경찰의 위치와 상황을 전달할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분실물 반환율 통계였어요. 80%가 넘는 수치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돌려받을 확률이 80%가 넘는 나라.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신뢰 사회의 증거예요. 한 여학생이 감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나라에 살았다면. 그녀는 밤늦게 귀가하다 피해자가 되었어요. 숙연한 분위기가 강의실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놀게 할 수 있는 환경. 한국은 이런 안전을 체계적으로 구축했어요. 단순히 경찰력 증강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첨단 기술, 문화적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밤 11시 서울 명동의 번화가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의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와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마지막 강의를 위해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먼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7주간의 여정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모양이었어요. 유토 나카무라조차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시간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첫 슬라이드에 KTX 고속철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선형의 웅장한 열차가 300kmh의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KTX,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최고 시속 305km, 서울과 부산을 2시간 15분에 연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시 운행률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99.9%의 정시율. 평균 지연 시간은 단 45초에 불과합니다.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에릭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 신칸센도 매우 정확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한 건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재 KTX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HEMU-430X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430km까지 가능한 기술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속철, 지하철, 버스, 택시가 한 곳에서 완벽하게 연결되는 모습이었죠. KTX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전체 교통 네트워크와의 완벽한 연계성이에요. 서울역에서 내리면 5분 이내에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고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메간이 질문했어요. 이런 교통 시스템이 한국의 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도구였어요. 고속철이 연결된 중소도시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도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전역을 관통하는 고속철 노선도였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만한 크기지만 이 작은 국토에 총 1100km가 넘는 고속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 결과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든 반나절 이내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죠. 칠판에 시간혁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고속철은 단순히 거리를 줄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재편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한 핵심 인프라였어요. 하루에 서울-부산 왕복 출장이 가능해졌고 지방 도시의 관광산업이 급성장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분담률 그래프였어요. 서울은 약 65%로 뉴욕의 2배, 로스앤젤레스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또 다른 지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고 노선 길이는 세계 3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유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꼽는 핵심은 속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년에 걸쳐 할 일을 한국은 3년 안에 완수하려 했어요. 그 급진적인 발전 의지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1953년 전쟁 직후의 서울 흑백 사진과 현재의 서울 야경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였습니다. 70년 만에 놀라운 변화였어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글로벌 리더가 되기까지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의 확장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옳은 결정과 끈기 있는 실행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한국.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원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불가능을 거부하는 정신. 이것이 21세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토 나카무라가 앞으로 나와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처음에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연수를 떠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진정한 배움은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